넘긴 뒤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 약간 줄어든 9,400명 수준입니다. 어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당시 구조가 늦어졌던 건 대기해야 하는 구조선이 고장나 수리 중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 구조대는 50여 킬로미터를 육로로 이동한 뒤 민간 선박을 이용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의 선장은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급유선 선장 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근 해상 사고가 잇따르는 이유 중 하나로 도로의 불법 주차 같은 선박의 불법 정박이 꼽히고 있습니다. 빈발하는 해상 사고의 원인들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일본 해안으로 북한 어선들이 표류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북한 어부들은 일본 무인도에서 지자체가 갖다 놓은 비상용 가전제품들까지 훔치다 적발됐습니다. 미국이 북핵 대응을 놓고 중국을 압박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충돌하는 말이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는데 청와대는 그럴 일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F-22 전투기를 비롯한 미국의 첨단 무기가 대거 출동한 한미연합 공군 훈련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F-22는 닷새간 훈련을 마친 뒤에도 당분간 한반도에 계속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고형물 파손 우려가 없고 시술이 간단하다는 이유로 최근 필러를 이용한 가슴 성형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괴사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로 효성그룹과 조성래, 조현준 총수부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법 승계를 일삼는 재벌에게 김상조 위원장이 보내는 첫 경고로 풀이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00여 명 선에서 합의됐습니다. 밥값 못하는 국회가 법정 시한 이틀이나 넘긴 상황이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첫 소식 이한석 기자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고 나란히 섰습니다.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기고 오늘 오전부터 7시간여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12,000여 명이었던 정부 원안보다 2,700여 명이 줄어든 9,475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 여당인 민주당이 10,000명 선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9,000명 선에서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합의문 가운데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부분에는 유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에 대해서 제 의견이 의총에서 그냥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을 던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은 쟁점 항목 8개 모두에서 여당과 합의안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안 처리 뒤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하자는데 국민의당과 여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예산안 타결 촉매제가 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이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표결에 불참하거나 일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지만 국민의당과 공조로 예산안 본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면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이 내년 9월부터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10만 원씩이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오르는 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것들은 권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은 정부 계획대로 집행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한 사람에 13만 원씩 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내후년부턴 3조 원을 넘기지 않기로 했고
또 현금이 아닌 간접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만 5살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은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원래 대상은 0세에서 5세 아이가 있는 253만 모든 가정이었지만 여야는 2인 가구 기준 소득 90% 이하로, 즉 상위 10%는 제외하는 선택적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65세 이상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내년 9월부터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 오릅니다.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이른바 초고소득층 핀포인트 증세도 합의됐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정부 안대로 과세 표준 3억에서 5억 사이는 40%, 5억 이상은 42%로 각각 2%포인트씩 오릅니다. 신설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원안 2천억에서 3천억으로 과세 표준을 1,000억 원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기업은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어듭니다. SBS 권란입니다. 지금부터 낚싯배 사고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사고 당시 수중구조대가 골든타임을 넘겨 도착했기 때문에 희생이 커진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1시간 30분 가까이 걸린 이유를 알아봤더니 타고 가야 할 구조선이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은 당초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점이 사고 발생 37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중구조대의 도착 시간은 이보다 훨씬 늦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한 건 몇 시예요? 예, 구조대가 도착한 것은 인천 구조대가 7시 36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의 골든타임을 한참 지나서야 도착한 이유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형은 고장 수리 중이었고 구형 한 척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기상 저수심에서는 구형으로 사고 해역까지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고 배가 없는 인천 구조대는 진두항까지 52km를 차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선 경찰 선도 아닌 민간 선박을 빌려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도착한 시간이 오전 7시 36분, 사고 접수 이후 1시간 31분이나 지나섭니다. 더구나 신형 구조선은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고장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이미 열흘 동안 긴급 출동이 불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수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못 갔다. 이거는 빈약한 변명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해놨어야죠. 늑장 출동 논란에 대해 해경은 신형 구조선이 출동했어도 야간이어서 도착 시간은 비슷했을 것이라는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수중구조대 말고 처음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도 아주 빨리 온 건 아니었습니다. 출동 명령 이후 30분 이상 걸렸는데 구조선 전용 선착장도, 낚싯배에 있던 야간 운항용 레이더도 없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평소 영흥파출소의 구조보트가 정박하는 진두항입니다. 선착장의 어선들이 서로 밧줄로 묶여 연결돼 있습니다. 사고 접수 당시 해경 구조보트도 다른 어선과 묶여 있었습니다. 따로는 없어요. 또 다른 배가 또 나갔다 들어오면 조금 안으로 조금 들어오는 입장이고 그래요. 결국 긴급 상황에서 어선과 묶인 밧줄을 풀고 다른 배가 떠내려갈까 봐 다시 묶어주면서 20분을 허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배가 나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끼어야 되잖아요. 끼었어요. 그냥 또 다 끼면 이제가 떠내려가잖아요. 이것도 여기다 잡아놓고 그러고 나가야 돼요. 허둥지둥 뒤늦게 출발해 현장까지 걸린 시간은 16분. 이곳 진두항을 출항한 낚싯배가 눈으로도 보이는 저 사고 해역까지 가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곳을 출항한 해경 고속단정은 15분 넘게 걸렸습니다. 구조보트엔 야간에 항해를 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었던 겁니다. 해경은 암초를 피해 가다서다를 반복하다 보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차로 치면 밤에 전조등도 켜지 않고 운전을 한 셈입니다. 긴급 출동에 대비한 정박시설과 장비가 없다 보니 정작 필요한 순간 거북이 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해경은 급유선 앞머리가 낚싯배 좌측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급유선은 좁은 수로를 지날 때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데 선장은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해경이 어젯밤 긴급 체포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을 동행해 현장 감식에 나섭니다. 혐의 다 인정하시는 거죠? 급유선 선장은 사고 직전 낚싯배를 봤지만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충돌을 막기 위한 신호를 보내거나 배를 돌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을 살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속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5시 3분 10.4노트였던 급유선은 5시 39분에는 11노트, 영흥대교를 지날 때쯤인 5시 56분엔 12.9노트로 더 빨라졌습니다. 좁은 다리 구간을 지날 때 오히려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빨라진 대형 선박에 들이받친 작은 낚싯배는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전복된 선창 1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V자 모양으로 부서져 있고 아래쪽에 키가 있는 부분까지 휘어져 있습니다. 충돌로 배의 척추 역할을 하는 용골 부분이 휘면서 방향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유선의 뱃머리 뾰족한 부분에는 낚싯배의 것으로 보이는 파란색 페인트가 묻어 있습니다. 해경은 급유선의 선수 부분이 낚싯배의 왼쪽 선미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을 마친 해경은 오늘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전복된 낚싯배 안에서 2시간 반 동안 버티다 구조된 생존자 3명이 있습니다. 선체 내부에 남아있던 공기층, 즉 에어포켓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생존자들이 기억하는 급박한 상황, 이현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동갑내기 친구 32살 이모 씨와 정모 씨에게 어제 사고는 떠올리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친구 셋이서 선창 1호에 올랐지만 바로 사고가 난 겁니다. 쾅 소리가 나더니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때 물 바로 들어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은 1, 2분 사이에 어깨 높이까지 차올라왔습니다. 의식을 잃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불 정도로만 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화가 되니까 이제 112에 다급하게 GPS 켜서 빨리 위성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줘라.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순간 시간이 갈수록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이제 셋 다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숨쉬는 것도 힘들어서. 조타실 아래 좁은 선실에 남아있던 에어포켓의 산소가 점점 떨어진 겁니다. 차가운 바닷물 수온도 문제였습니다. 물속에 있는 다리가 이제 많이 떨리고 추워서 조그만 선반같이 보이는 곳이 있어서 여기 올라가자고 겨우 물은 안 묻게끔 하고 있어서 그냥 그래서 버틴 것 같아요. 그때. 2시간쯤 뒤인 8시쯤 구조대가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주먹으로 배를 쳐서 소리를 냈죠. 소리도 지르고 사람 사이에서 여기 사람 있어요 하니까 들었어요. 8시 40분쯤 3명 모두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다시. 해결 못하죠. SBS 이현영입니다. 최근 배를 타고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많이 늘어 지난해에는 3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낚싯배는 대부분이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출항할 수 있는 10톤 이하의 작은 어선들입니다. 일반 여객선에 비해 안전검사는 한참 뒷전이어서 사고에 매우 취약합니다. 긴급점검 이성훈 기자입니다. 진주 선착장에 있는 한 낚싯배입니다. 어선으로 만들었지만 낚싯배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누워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시집 공간,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는 사고가 난 선창 1호와 같이 어선을 낚싯배로 개조한 선박인데요. 고기를 보관하는 어창을 이렇게 손님이 쉴 수 있는 객실로 바꿨습니다. 10톤 이하의 어선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낚싯배로 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유람선이나 여객선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안전규제는 한참 뒤떨어집니다. 같은 크기에 태울 수 있는 승객이 유람선은 14명 정도지만 낚싯배는 22명으로 50%나 많습니다. 유람선은 매년 안전검사를 받지만 낚싯배로 쓰는 어선은 5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안전사고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86건이었던 낚시어선 사고는
지난해 208건으로 2.4배나 증가했습니다. 최근엔 정원 초과나 금지구역 운항 같은 불법 행위도 늘고 있습니다. 2014년 낚싯배의 불법 행위는 112건 적발됐지만 지난해엔 무려 853건이 적발됐습니다. 소형 선박 선장들께서 법규를 좀 더 확실히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경각심을 갖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낚시업 육성도 좋지만 안전조치도 같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청와대에선 어제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선 국가의 무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회의 분위기는 시작 전부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을 좀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서 잠깐 묵념의 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등 참석자 모두 일어서서 낚싯배 사고 희생자들을 위해 10초 동안 묵념했습니다. 상과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 같은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하고 구조하지 못한 건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사고 수습 이후 제도 보완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낚시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관리에 관해 제도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충돌 사고가 일어나고 어느덧 40시간 가까이 되어갑니다. 대규모 수색 작업을 지켜보는 실종자 가족들은 이틀째 사고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우 기자. 네, 인천 진도항 선착장입니다. 네, 오늘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날도 어두워져서 수색이 쉽지 않겠군요. 네, 제 뒤로는 바로 해경과 119 구조대원들이 모인 합동 상황실이 보이실 겁니다. 오전 한때만 해도 수색대원들의 수중 수색 작업이 활기를 띠는 듯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수색대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거센 바람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센 바람과 물살이 조금 잦아들었지만 조금 전만 해도 어선의 깃발이 찢어질 듯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묶여있는 어선들이 서로 충돌해 큰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어민들도 일손을 놓고 수색 작업을 도왔지만 강풍과 파도 때문에 일찍 철수했습니다. 이제 날까지 어두워져서 수색 작업은 다시 더뎌진 상황입니다. 실종자 가족들 마음이 타들어갈 텐데 벌써 이틀째 밤을 맞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선착장 바로 옆에 설치된 컨테이너 가건물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실종자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해역에 나가서 준비한 선박으로 인근을 돌아봤습니다. 날이 추워지는 데다 수색 작업의 성과가 없자 현재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진도항 선착장에서 SBS 김정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가 오늘 한반도에서 출격했습니다. 미국 스텔스기만 20대 참가하며 최대 규모로 열리는 한미연합 공군 훈련의 시작을 알린 겁니다. 그런데 F-22가 닷새간의 이번 훈련을 마친 뒤에도 한반도에 더 머물 것 같습니다. 미국 군사 옵션의 마지막 단계, 전략 타격 수단의 한반도 배치가 실행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5단계로 알려진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중 마지막 단계는 공군 전략 타격 자산의 한반도 배치입니다. 공군 전략 타격 자산이란 북한으로 몰래 날아가 김정은 집무실이나 핵, 미사일 시설을 정밀 공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를 말합니다. 한미연합 공군훈련 첫날인 오늘 의미심장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F-22 6대와 F-35A 6대는 닷새간의 훈련이 끝난 뒤 곧바로 일본 기지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훈련 끝나고 언제 복귀한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항모를 비롯한 해군 전력과 정찰 감시 자산의 증강 같은 군사 옵션의 전반과 중반 단계 조치는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동해에서 미 항모 3척이 참가한 해상훈련이 있었고 내년 초에는 칼빈슨 항모가 아시아 지역에 증파됩니다. 또 미 공군의 핵심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조인트 스타즈의 한반도 정찰 횟수도 급증했습니다. F-22와 F-35가 잔류하고 항모 칼빈슨이 이르면 다음 달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오면 미국의 군사 옵션은 가동 준비를 마치게 돼 북한이 받는 군사적 압박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미국이 북핵 대응을 놓고 중국을 압박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충돌하는 말이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는데 청와대는 그럴 일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유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득될 게 없으니 원유 공급 차단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라는 주문입니다. You have that direct threat, but you also have the threat of the potential of Japan, South Korea, others arming themselves, possibly even with nuclear weapons. That is not in China's interest, is not in Russia's interest.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럴 일 없다며 일축했고 정부 관계자도 전술 핵무장은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서 볼 때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무장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아니라 중국의 대북 압박을 재촉하는 발언이라는데 전문가들의 해석도 일치합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까지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참여를 못하겠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더 중국을 압박을 하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청와대가 맥메스터 보좌관 발언에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발언 원문 자료까지 배포했는데 핵무장 언급이 아예 없는 다른 인터뷰여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최근 북한 어선들이 일본 해안에서 표류하다 발견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28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북한 당국이 설정한 이른바 어로 전투 기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 건지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중서부 야마가타현 앞바다. 북한 어선 한 척이 조각난 채 떠 있습니다. 근처에선 오늘 새벽 김정은 배지를 단 어부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1시간 뒤 아키타현에서도 북한 주민의 백골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8일엔 북한 어부들이 홋카이도의 무인도 비상시설에서 가전제품을 훔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일본 해안에 북한 어선이 표류한 사건은 63건. 이 가운데 28건이 지난 한 달 새에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집중 어로 전투기간으로 설정한 시기입니다. 지금 집중 어로 전투가 우리 동천 수산사업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북한이 중국에 연안 어업권을 넘긴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多くの中国漁船が入ってきていて、北朝鮮の漁船を押し出されるように遠い海域。 먼 바다로 나간 북한 어선들이 주로 표류하는 곳은 겨울철 오징어 잡이로 유명한 대화태 어장입니다. 지난 8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수산물 수출은 금지됐지만 북한은 불법 경로를 통한 수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어부들의 불법 조업과 어선 표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실리콘겔 같은 인공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성형의 부작용은 지난 4년간 3,600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66%가 보형물 파손이죠. 최근엔 간단한 주사 시술로 터질 염려가 없는 필러 성형이 크게 늘고 있는데 역시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필러 가슴 확대 시술을 받은 24살 정모 씨는 최근 가슴에 심한 염증이 생겨 필러를 제거했습니다. 너무 잡혀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이물질 반응도 있고 시발 계속 생겼다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제거하게 됐어요. 역시 5년 전 같은 시술을 받은 이 여성도 최근 모유 수유를 하다가 급성 염증에 따른 고열로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결국 필러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필러 가슴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오시는 분들은 만성염증이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 급성염증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급성염증이 컨트롤이 안 되면 결국 폐혈증까지 가요. 필러 가슴 성형은 주사기로 액체 화학 물질을 가슴에 넣는 시술로 보형물 시술과 달리 절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잘못 시술돼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필러 물질이 이미 체내 조직과 엉켜 재수술해도 완전히 걷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흡수되려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유방 조직에 남아있던 필러 성분이 다른 조직으로 침투해 더 많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유방 확대 수술의 필러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필러 가슴 성형 광고를 하며 여성 고객을 모으는 병원이 많은데 부작용 설명은 제대로 해주고 있을까요? 남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가슴 성형을 상담하러 온 환자에게 보형물을 넣는 수술 대신 필러 시술을 권합니다. 20분이면 끝나는 데다 부작용 걱정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필러는 수술이 아니니까 수술하는 위험성이 없다는 거죠. 연주는 확률은 물론보다는 적지만 생겼습니다.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평가는 엇갈립니다. 식약처는 얼굴에 3mm가량의 소량 필러만 주사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따라서 가슴 성형처럼 100에서 300ml나 되는 대용량을 주입할 경우 유선에도 흘러들어 염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피하 조직뿐만 아니라 유선 조직에도 필러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방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혹은 유방이 굉장히 딱딱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량 주사를 허가했지만 의사의 재량에 따라 가슴에 대용량을 주사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식약처에 신고된 필러 부작용은 모두 얼굴에 시술한 사례로 가슴 시술 부작용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필러 가슴 시술 부작용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실태 파악조차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성형의학단체도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진 필러를 가슴 시술에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슴 필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용량을 사용하는 필러 자체가 비흡수성 필러이기 때문에요. 이게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나 유방 재건을 목적으로 필러 시술을 해야 한다면 장단점과 부작용 위험을 충분히 따져본 뒤에 시술하는 게 좋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이번엔 진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셋값은 내리고 금리는 오르기 때문이죠. 특히 전세 끼고 집을 여러 채 산 일명 갭 투자자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보도 이강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50대 자영업자 이모 씨. 빚내고 전세 끼고 산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채를 양도세 때문에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는데 사실 아직까지 판매가 안 되고 있거든요. 9년 만의 전세값 하락세는 이 씨 같은 갭 투자자들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0.01% 떨어졌는데 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의 전세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나갈 때 차액만큼 목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38만, 내년 43만 가구 규모로 쏟아지는 입주 물량이 전세값 하락을 유도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금리가 본격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DTI로 집을 사려는 수요는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다 투기 수요가 아님에도 기존 주택을 팔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정책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말 많았던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만 정부가 만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종교인 특혜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세영 기자, 종교인 특혜라고 하면 버는 돈은 같은데 종교인은 세금을 덜 낸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에 같은 연봉을 받는
종교인과 직장인이 내년부터 얼마나 세금을 내게 되는지 한국납세자연맹에 의뢰해서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네. 일단 연봉 5천만 원 종교인의 경우에는 직장인 대비 57% 정도 세금을 낸다 이런 계산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연봉 1억 원 그리고 1억 5천만 원의 경우에는 종교인이 직장인 대비 72% 정도 세금을 내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신고할 수 있는 거는 종교인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부터 1차적인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라는 게 원래 비정기적인 소득, 그러니까 작가처럼 비정기적 소득을 가진 사람이 가능한 건데 이걸 종교인들한테도 적용을 해주다 보니까 수입의 20-30%가 경비로 처리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연봉인데 세금을 덜 내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수입이 이제 연봉에 이제 종교인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요. 최대 80%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직장인들은 또 연말에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세금을 조금 돌려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이건 연말정산 반영한 수치입니다. 반영해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유리지갑 봉급쟁이들은 속이 조금 상할 수도 있거든요. 자, 종교인 특혜라고 부를 만한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일단 종교단체 마음대로요. 종교인의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게 2차적인 특혜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봉급, 상여금 같은 건 과세 대상이고요. 목회 활동비, 승려 수행 지원비 이런 건 종교 활동비라고 해서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종교인한테 주는 총액은 유지를 하면서도 과세 쪽은 줄이고 비과세 쪽은 늘려서 지급한 걸로 하면 세금을 직장인의 절반 이하까지 대폭 줄일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탈세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얼마까지만 비과세해준다 이런 상한선을 두게 마련인데 종교인만 유일하게 상한선을 없애준 겁니다. 자, 일반 회사에서는 상상하기 조금 힘든 일인데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당장 세무조사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탈세인지 확인을 해보려면 비과세 항목으로 돈을 얼마나 줬는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기재부는 비과세 항목 장부만 콕 찍어서 세무조사 못한다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어놨습니다. 3차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 위에 특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1, 2, 3차 특혜 모두 우리나라에선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세무학회장을 지낸 홍기용 교수 얘기는 이번 개정안 종교인에 대한 특혜고 조세 형평성을 위반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지적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세금 얼마나 걷겠냐, 제대로 걷겠냐 이런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될 것 같은데 정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재부는 소득세법에 종교인을 이미 다른 직종과 차별화해놨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다른 직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직종 간 과세 차별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조세의 최우선 가치, 그러니까 형평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령에서는 종교인 비과세 혜택에 상한선을 두는 것처럼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들으신 대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개신교계는 지금 내년에 당장 과세가 시행돼도 2년 유예되는 것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걸 다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세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 25명 가운데 개신교 신도가 20명, 불교 3명, 천주교 1명이었습니다. 개신교 신도 가운데는 장로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권사, 집사 같은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이 12명 포함돼 있습니다. 2년 더 유예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김진표 의원은 준비가 잘 되면 내년부터 과세해도 된다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세무조사는 안 된다는 요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세무조사를 나가서 장부를 확인하고 성직자들을 상대로 문답조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보수 개신교계도 교회 회계를 국가가 들여다봐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장부를 2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 원정부고 하나는 사례비만 지출하는 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종교활동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이 요구를 다 받아줬습니다.
순수 종교인 소득만 과세하고 종교단체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이건 이미 다 대통령령으로 확정되어 있고요. 유예의 버금가는 상당히 버금가는 시행연습이죠. 불성 주식도 관한세, 납부 관한세는 80%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선택해서 2년간은 가산세 적용을 유예한다. 유예하는 거와 똑같은 이유가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이 수입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했고 그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종교인 과세론자들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 시행 자체에 목을 맨 나머지 과다한 특혜를 부여해 조세 정의를 허물어뜨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을 비롯해 진보 개신교계는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과 총수 부자가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 집단국이 처음 칼을 빼든 거라 다른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조성래 명예회장과 큰아들 조현준 회장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조현준 회장이 지분 62% 이상을 갖고 있는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라는 사실상의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이 부당한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과 2015년 자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에 담보를 제공한 겁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회사에 대해 부당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부자가 이런 부당 지원을 직접 지휘했다고 보고 실무자까지 포함해 검찰 고발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전속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이후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회의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열립니다. 행위의 이익의 주체인 총수일가에 대한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성 측은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비자금 수사에 총수 부자가 공정위로부터 고발될 위기에 처하면서 효성은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됐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정치 공작 관련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 분야 실세로 꼽혔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와 군사이버사령부 사이의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활동 보고서를 김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사이버사 댓글 요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것도 김 전 비서관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사이버사 댓글 부대의 불법 정치 공작 활동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도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하면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 등 관련자들의 잇단 석방으로 주춤했던 이번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별도로 국방부 자체 사이버 댓글 TF는 사이버사 창설 이전 댓글 부대를 운영한 걸로 알려진 군 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롯데 홈쇼핑에서 수억 원대 대가성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이 GS 홈쇼핑에서도 e스포츠협회를 통해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저는 더더욱이 모르는 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가 3주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무를 베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미국에선 요즘 팔 수 있는 나무가 없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준형 특파원이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한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업소입니다. 이 업소에서 파는 트리 물량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I haven't seen this before in previous years. I've always been able to go to somebody else if my grower didn't have something, but that was the case this year where things were not available. 크리스마스 트리 품귀 현상은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상황입니다. There's just not enough Christmas trees to go around. Everyone in the market is going to run out of trees this year. 가격도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까지 올랐습니다. Prices have gone up since last year, and I'm assuming it's because of the shortage. And the type of tree I want, the noble, that's very limited. 크리스마스 트리가 부족한 이유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08년 당시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트리 판매가 크게 줄어들자 상당수 트리 재배 농가들이 재배를 포기했습니다. They couldn't get nothing for their trees. They couldn't sell them. So they came in and just plowed. I mean, they would just burn mountainsides of them or plow them. 문제는 이처럼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나무를 기르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는 사람들은 크게 늘어난 반면 트리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관련 업계는 오는 2020년이 돼야 트리 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요즘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상당히 강세죠. 이때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싼 달러나 엔화를 조금씩 사들인 뒤 비싸지면 팔려는 생활 환테크가 인기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는데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가오는 연말 일본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 씨는 환전을 언제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여행 경비로 20만 엔을 바꾸는 데는 210만 원이 들었지만 이달 들어선 193만 원. 갈수록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떨어지면은 그때 가면은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좀 일부만 바꿔두고 그다음에 좀 지켜본 다음에 더 떨어지면은 좀 그때 가서 바꿀까. 1달러에 1,100원 선이 무너진 이후 원화 강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은행들도 환전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를 90% 깎아주거나 앱을 활용하면 원화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쌓아두었다가 원할 때 외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에 쓸 돈을 조금씩 부으면서 환차익도 노릴 수 있습니다. 여행이 필요하게 됐을 때 그때 다시 실물로 찾거나 아니면 다시 원화로 환전해서 뭐 환테크도 이용 가능한 상품이라고. 달러로 환전해 저금해 두었다 원화나 달러로 출금하는 예금액은 한 달 반 새 무려 18%나 늘었습니다. 외화로 해외 주식을 사는 투자도 덩달아 느는 추세인데 외화 시장은 변동성이 큰 만큼 많은 액수는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또 외화 예금과 직접 투자에는 값비싼 환전 수수료가 뒤따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또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추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를 기록하겠고 대관령은 영하 1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호남 서해안 지방에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와 호남 지방에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오면서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호남 지방에 눈과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밤에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눈 예보가 없는 동해안 지방은 내일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선박사고가 발생한 영흥도는 오늘 바람이 꽤 강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는 바람과 파고가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는 급유선 선장의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설마 했던 거죠. 혹시 하고 피해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했다면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설마가 아니라 혹시가 안전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우 앵커는 이번 주 휴가입니다. 고맙습니다.